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최대 관심사는 국무회의 아니겠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겠죠? 네, 10번째 거부권 행사 예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통과되자마자 죽음을 악용한 나쁜 정치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논리의 연장선이라면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대통령이 TK가 아니고 이번에 PK 이제 초선 당선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도 거부권과 관련돼 있는 건의를 오히려 초선 당선자들이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잠깐 새길 빠져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어떻게 해요? 심지어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잠깐 왔다 갔다라고 하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의미심장한 여러 메시지와 어떤 장면이 연출되었다라고 보는데 호위무사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해석들이 가장 많고요. 탈당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선거였다라고 하는 해석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탈당이란 건 없다. 예, 오히려 당의 주인은 나다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내가 더 이 당의 중심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단세포라 어떻게 지금 호위무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한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이 호위무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누가 누구의 호위무사다 뭐 이런 역할론이나 이런 것도 이야기들 많이 써왔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호위무사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본인의 입으로 직접 그런 워딩을 썼다는 건 평소에 호위무사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다는 얘기고 또 호위무사를 많이 필요로 했거나 호위무사의 어떤 역할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체감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당을 호위하기 위해서 무사히 본분을 따르면은 칼질을 누구를 상대로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거부권을 열심히 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긴 한데.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예산 편성권과 이제 거부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당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부권 얘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사실 더 이상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표결을 하게 될 거고 28일 본회의가 잡힌 거 맞죠? 그럼 그날 이제 재표결을 하게 될 텐데 이탈표가 나오냐 마느냐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지금 열심히 내부 단속 중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선됐을 때부터도 그러니까 그 전에 토론에서도 그렇고 당선되고 나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당의 단일 대우였습니다. 108명의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당론에 따라서 충실하게 움직여줘야만 이 소수 여당으로서의 불리한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걸 지킬 수 있다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 22대 국회에서 108명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지금과 비교했을 때 표수를 계산을 해볼 때 몇 표가 이탈이 되면 이게 재표결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 따지잖아요. 지금이 22대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에 못 지킨다는 건 22대 때 무조건 못 지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사실은 이번이 17표. 그렇죠. 22대는 8표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시험대에서 굉장히 좀 애를 쓸 수밖에 없고 사실상 당력을 총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자들이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도 이탈표 단속할 수 있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상당히 좀 자신 있게 의원들 다 지금 당론에 따라가지고 대체를 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한 명은 이탈을 이미 선언을 하지 않았나요?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도 있고 조혜진 의원도 약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3표 정도는 보통 생각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나 나올까. 대체적인 예상은 17표를 채우기 쉽지 않고 당의 분위기나 이런 걸 보았을 때 그리고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낙선자들이나 불출마자들에 대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여당은 항상 이러면서 좀 유리한 게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당이나 이런 것들에 충성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반대급부로서 공공기관장 물론 당이 부적절한 겁니다만 저희도 저번에 한번 전했으면 지금 비어있는 공관장 자리가 엄청 많던데. 네, 그렇죠. 대통령실 저희 대통령실이 거의 이 재취업 기관으로서 열심히 노력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 써주시잖아요. 떨어지신 분들 이러면서 또 자리 많이 만들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탈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탈 열심히 총력전을 하고 있고 상황인 만큼 내심 이 표결에 대한 자신감도 꽤 느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뭐 도구라고 하는 것들은 꽤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투표가 비공개 투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누가 어떻게 표 행사인지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찬성한다고 해놓고 반대를 하거나 반대한다 해놓고 찬성을 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교차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17표라고는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모수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을 덜하게 됨으로써 그렇죠. 이 표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민주당과 야당에서도 사실 표단속에 중요한 지점은 있습니다. 특히나 거기도 낙선자가 있어서 지난번 1차 투표 때 이제 아예 나오지 않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총력으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만날 때마다 21대 현 낙선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과거의 탄핵 때와 비슷하게 붙어가지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28일 상황이 생각보다 간당간당할 수 있다라는 식의 예상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으로 가면 지금 장외에 나가는 거죠, 야당이? 이미 하고 있고요. 장애에서 집회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만 아니라 이번이 10번째가 아주 유력한 상황인데요. 네.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장애 집회를? 예, 이제 켜켜이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좀 쌓아놓는다라는 식의 마일리지라는 표현까지도 하던데요. 뭐 아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장외 집회를 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아니 무슨 거야가 무슨 장외 집회냐, 장외 집회는 소수당이 하는 거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네네. 지금 어쨌든 뭐 원하는 표를 채우기 위한 이 정적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계산해 보면은 야권은 표가 좀 모자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여권에서 이탈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뭐냐면은 예전에 탄핵 소추안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고강도의 여론의 압박, 민심이 그렇게 강하게 압박을 해야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고 그 민심을 모으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뭐냐? 결국 장외 집회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야권이 밖에서 열심히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요한 전략으로 당분간 장외 집회나 이런 종류의 이제 액션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 공조에서 이제 뭐 사실 이번에는 사실은 7당이나 모인 상황이었지만 이제 이 당 중에 일부 이제 다음 국회 없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국회 조금 달라지겠죠, 구도가. 개혁신당이 어디까지 공조할 것인가가 사실은 좀 관심사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처음에 이번 7당이 모인다고 했을 때 개혁신당이 처음에 우리는 연락 받은 것도 없다, 안 간다라고 했다가 잠시 후에 연락이 왔다고 해서 또 허은하 대표가 뒤늦게 참석을 한다고 밝혀가지고 합류를 했거든요. 개혁신당이 어쨌든 이번 건은 약간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만 이 해병대 최상병 이슈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열심히 해왔잖아요. 이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과 함께 옆에서 개혁신당에 같이 서게 되면 결국엔 민주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이 이중대로서의 뭔가 오히려 역할로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선을 긋고 거리를 더 가면서도 이 해병대 최상병에 대해서 계속 여권과 각을 세우는 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안별로 좀 계산이 복잡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또 그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그 정치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게 그 거부권의 그 행사라고 하는 게 자유거든요. 그냥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여기 어떤 단서도 없어요, 사실은. 규정상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좀 지적도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근데 이건 뭐 워낙 이제 이러면 또 이제. 특히나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직접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재척하거나 회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과거부터 이제 특히나 법률가들이 그런 토론회에서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인데요. 그렇죠. 누차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좀 고민의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충돌하는 지점이잖아요. 사실은 뭐 충돌은 있을 수 있죠. 어차피 그다음에 어떤 그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한 어떤 그 의회와 행정부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두 개의 권력기관이 있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충돌이 절제되게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틀 안에서 절제되게 그다음에 생산성 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거부권 행사에게는 그 요건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예, 특히나 사적 이해와 부딪힐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지점이 있을 그렇죠. 경우에는 특별하게 더 심각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뭐 거부권, 제2호권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마다 아니 이거 헌법이 부여한 권리고 삼권 분립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인데 왜 민주당이 반헌법적으로 맨날 이러느냐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정권이 다른 정권이었다.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뭔가 국민의힘이 하는 법안에서 거부권을 이렇게 뭐 10번 이렇게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면 국민의힘이 그때도 뭐 대통령은 헌법에 써야진 권한이니까 거부권 자유롭게 쓰십시오라고 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설계될 때부터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못했다. 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는 거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권한을 있는 그대로 남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정치적 관례와 관습과 어떤 그런 문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절제되어 왔던 섬들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원 구성은 자, 두 분 한번 예상을 요번에 길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자가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길게 가기 어렵고 본인의 그렇죠. 어떤 결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짧고 굵게. 예. 그러면 결국은 법사위 운영에 모두 민주당 다 가져가겠다 이런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법사위와 운영위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된다라는 기류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둘 다가 아닙니까? 아니, 공개적으로는 당연히 둘 다라고 하지만 네. 둘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바터를 해야 되고 협상을 할 때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내주는 식으로 이제 뭔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뭐래요? 그러니까 그러면다고 했을 때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원하는 쪽이 조금 더 기류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만찬에서 저희가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또 의원이 얘기했다면서요. 그 장이 운영이 아닙니까? 호위무사는 대통령이 되겠다. 아니, 대통령이 예.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되기 전에 의원이 저희가 대통령이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화답 차원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의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영위가 결국 대통령실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운영위가 사실 중요한 상임위인 건 맞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다른 상임위하고 사실은 역할론적으로 보았을 때 원 오브 댐이라는 느낌도 좀 있고 당분간 또 큰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립서비스 이상으로 당이 그렇게까지 용산에 충성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당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지금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니즈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고 뭐 친윤계가 여전히 당의 주류라고 합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존재라 이런 것 때문에 좀 친윤계 분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고 특히나 어쨌든 만약에 운영위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법사위가 옥상 5호로서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빌미로 자꾸 태클 거는 요거가 근본적으로 바뀌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뭐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도 법사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자신들이 가졌을 때 어떤 유리한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권한을 좀 쪼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전반기 원 구성을 할 때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돼갖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다 했다가 그러니까 국힘이 우리 다 해 그럴 거면 차라리 이렇게 갔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조정이 혹시 이 과정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이걸로 그냥 퉁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선택은 오히려 여당한테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은 아무래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야당이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러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꽤 있기 때문에 반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이건 야당이건 지금 제일 중요한 상임위는 법사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문제를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지금 거야라고 하더라도 여튼 패스트트랙을 타게 되면 330일이 최장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1호 법안으로 올라와도 거의 1년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사위를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가져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1차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운영위도 가져가야 된다는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고 있긴 하지만은 사실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운영위를 어떤 식으로 방어했는지 보면요. 소위 말하는 물타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실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면 전 정권 어땠다. 전 정권 어땠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법사위가 훨씬 더 쟁점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누가 법사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경선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내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우선 손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뭐 공개적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심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현희 당선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직에서 멀어진 추미애 당선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뿌연 상황이긴 한데요. 다만 제가 이제 이현주 당선자한테 직접 확인하기로는 이제 본인은 좀 과방위 쪽으로도 위원장 쪽으로도 좀 생각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박지원 의원 당선인 얘기는 안 나옵니까? 제가 직접 물어봤었는데요. 본인은 이제 위원장 할 급이 아니고 본인은 직접 라운드에서 뛰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예. 고정 출연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니 국회에 또 가셔서 뭐 하시고 싶어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법사위 가야 된다고. 그때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터뷰에. 그러니까 선수로 뛰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요. 법사위원, 정보위원을 하면서 본인이 과거에도 소위 말하는 박남매라고 해서 박영선 의원하고 두 분과 함께 몇 명들 날리고 이게 굉장히 호통을 쳤고 호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박지원 당선인이 상임위원회 들어가 있으면 상임위원장 누가 되더라도 눈치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실질적인 상임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오히려 상임위원장 자리에 얽매이다 보면은 뭔가 그래도 뭔가 중재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플레이어를 더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대 국회 때 여성교육 법사위원장하고 뭐 싸우던 게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될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에 나오는 거 맞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하루에 1%포인트씩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화제성에서 다른 후보군 인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K씨 사태와 관련해서 직구 사태와 관련해서 또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출마에 더 기울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측근들한테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 전당대에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라고 해요. 이게 전형적인 여의도 문법식 워딩이거든요. 네. 물론 한겨레가 직접 통화한 바에 따르면 내가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이 똑같죠. 맥락상 이제 당원과 민심이 부르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진해서 나가는 거냐, 끌려 나가는 거냐. 추대하는 모양새 뭐. 그리고 이제 호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직접 출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점점 갖춰지고 있는 거죠. 제반 요건들이 여론조사 수치도 그렇고 지금 뭐 출마를 원하는 익명의 목소리들이 계속 언론의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언론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다만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직접 등판 여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개 속이다 약간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게 많이 졌을 때가 있고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아직 정치인으로 사실 초보기 때문에 이분의 캐릭터가 약간 이제 홍준표, 윤석열 요쪽에 가까운 건지 그러니까 못 먹어도 난 지른다 뭐 이쪽에 가까운 건지 아니면은 유승민, 안철수 이쪽에 가까운 건지 여러 사람 조건들 거 따져가지고 간을 좀 보다가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드롭을 하는 이렇게 하는 거지. 왜 홍준표, 유승민 그 두 분은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까요?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네. 혹시 불만 있으시면 저희 오마이뉴스 인터뷰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팬덤도 다소 확보하긴 했지만 지금 안에서 그래도 본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만한 일단 원내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불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좀 분화된다고 했을 때 그중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줄지가 아직 물음표인 상황이고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건 전당대 이후로 고려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조직들을 또 얼마나 자신들을 많이 도와줄 것인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구 경북 쪽에 모여 있는 이 영남권 대표적인 이 지역 뿔뿔이 조직들 중에 얼마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붙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물음표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없어도 당선은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요. 민심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당신과 민심에서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니까. 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용산이 또 뒤집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를 축출했던 것처럼. 그럼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쫓겨났던 이유도 그런 뿌리 조직들이나 원내 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데 그런 그림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한동훈 새 신임 당대표를 지켜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또 잘 갖춰져야 되는 제가 거죠. 앞서 JB타임즈에서 최고위원 포위 전략 가능성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원 구성을 봐라.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뭐 최고위원들 입장에서 다른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서로의 이제 관점이 다른 것들일 텐데 여튼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소수파 당대표로서 겪었던 서러움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분리해서 투표할 경우에 친윤이라고 하고 있는 핵심 사람들이 최고위원회 다수 당선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
해서 거의 붕괴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체 붕괴시켜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그 사례를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마련하면서 전당대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민 이제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의 출마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이제 시기가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출마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취지 이야기와 함께 룰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한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역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본인한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적절치 못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요. 지금 상황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새길로 하나 빠졌고 저번에 원희룡 전 장관하고 만났잖아요. 식사,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 나눴는지 혹시 그 다음에 얘기 나온 게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만류하려고 했다라는 거.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만류하려고? 그래서 보자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취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최근에 여러 사람 만나면서 계속 비슷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이런 이야기 계속 들리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여론들 수렴을 해가지고 아마 본인이 결정을 하겠죠. 근데 아니죠. 넘어가시죠. 네. 뭐야? 네, 아니. 갑자기. 그럼 하나 더.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측근이 유튜브나 북 콘서트 등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측근이 누구예요? 근데 저는 이 측근 보도가 정말 약간 좀 의아한 게 도대체 어떤 분과 컨택을 해가지고 어떤 분을 다 익명이긴 합니다. 보도가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는데 그분인가요? 그분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분이 그 멘트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면 누구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했다라고 했다가 또 그러면은 그 한국경제였나요? 그 한 전 위원장과 직접 통화해가지고 그런 말 한 적 없다. 자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측근이 정말 뭔가 긴밀하게 소통이 되고 있고 뭔가 차기 전당대회로 해서 뭔가 이렇게 대언론 작업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나가고 나서 당사자가 이렇게 바로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꼬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물음표인 것처럼 세력화가 친한계라고 하는 게 세력화 좀 덜 돼 있는 겁니다. 계파 분류를 했을 때 딱 해가지고 예전에 친박 친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딱 갈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한동훈 쪽인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또 지금부터 막 한동훈계가 막 움직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뭐 전직 이제 비대위원들이라든가 뭐 이제 일부 인사들을 보통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뭔가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계로 분류되고 싶은 사람 예전에 이제 윤핵관 호소인들 있었잖아요. 내가 친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도 조금 있고 또 자신들의 wishful thinking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또 이렇게 언론에 어필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 보도들을 100% 당연히 다 취재는 다 하셨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멘트들을 그대로 신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전 그래서 유튜브와 북 콘서트 등을 검토한다고 해서 저는 또 이제 사소한 거에 저는 꽂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책을 쓴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측 관계자가 MBN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이 일 처리가 빠른 만큼 집필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야, 책 한 권 쓰는데 이렇게 뚝딱 쓸 수 있어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닌데, 이거는 그렇죠. 뭐 비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부럽다, 진짜. 네. 아니 근데 사실 약간 그 이제 책도 이제 사실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출판 기념회 열려고 억지로 내는 책들을 사실 금방금방 쓸 수 있는 책들인 거고 안에 좀 내실 있게 해가지고 쓰는 책이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쓸지 안 쓸지도 모르는 일이고 쓴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단입니다만 네. 이 책이라는 게 사실은 책을 냈다라는 이벤트를 하기 위한 그 명분을 위한 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북 콘서트는 보통 이제 전국 돌잖아요. 네.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 그림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얼추 알겠는데, 책을 그렇게 씁니다. 신기해서. 이건 진짜 신기해서 여쭤본 거예요. 뭐 다른 데 전혀 없어요. 네. 말하시는 속도 빠르니까 그 속도로 타이핑하시면 금방 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지진하구나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 백서 논란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개되는 걸 보면 백서를 전당대회 뒤로 미루자. 그다음에 백서의 특정인 책임을 그러니까 기술하지 말자.
출입 기자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총선 백서와 관련해가지고 조정훈 현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만 워딩만 놓고 봤을 때요. 틀린 말은 딱히 없습니다. 당연히 성역 없어야 되고요. 모두 평가받아야 되고. 그게 백서 아니에요? 네, 사실 그렇게 백서를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게 이거를 그립을 쥐고 있는 조정훈 위원장이 당내 인기도 없고 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대전환이 되게 뭔가 큰 세력이 있고 같이 따라오는 인사들이 있어가지고 조정훈 위원장이 흔들릴 때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그게 아닌 건 상황인 거죠. 또 조정훈 위원장이 또 처음에 이렇게 당이 어쨌든 뭐 그때 시대전환 들어올 때도 뭐 당원 수가 몇 명이니 뭐 분식회계니 뭐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다가 아직 어느 정도 친윤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양쪽에서 모두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그룹에서도 원래 친한계로 분류되던 조정훈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우리를 위한 건가? 제가 뭔가 이쪽과 붙을만한 사람인가 의구심을 보낼 수밖에 없고. 친한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다면 그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독립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가고 소신이 있게 가시면 독립인 거고 왔다 갔다 하시면 박진 거고 뭐 둘 중 하나. 어쨌든 본인은 매기를 자처하셨으니까 매기 역할을 자처했다고 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자신을 지켜줄 만한 뭐가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당대표 출마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이제 뒤로 물른 약간 뉘앙. 근데 결국은 조정훈 특위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는 거 말 그대로 그건 이제 그냥 디딤돌 삼는 거고. 결국은 이제 백서 내용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 거론이 되느냐 마느냐 본질은 이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 이야기는 그래도 이게 세를 얻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김은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 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패배한 정당의 백서는 늘 책임 소재 두고 싸움이 일어나긴 합니다. 우리가 유구하게 봤던 역사이긴 한데 사실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게 100대 0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윤석열도 한동훈도 총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조정훈 위원장이 최근에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시작 때부터 했었으면 사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불거지지 않았을 텐데 누구 책임이냐 어디로 몰고 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독립파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옛날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조정훈 위원장 처음에 이제 제3당에 있을 때 만났을 때 본인 스스로 본인을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였냐면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있는데 그 나머지 무당파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기자들한테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어 단어가 인디펜던트다. 나는 인디펜던트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 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딱 같은 결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네요. 잘 적었군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지금 그렇게 좀 큰 뜻을 품고 어쨌든 전선을 넘어오신 건데 항장이다 보니까 좀 중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민주당 위성정당 출신이라는 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또 화상으로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총선 백서 출판하는 내는 시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백서가 지금 어떤 모양새로 나오고 어떤 내용을 단편징할지 공격받기 쉬운 포인트가 돼버렸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딤돌 삼아가지고 다들 정치적 목적이 투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금 이 조정훈 위원장이 지금 매운탕이 되게 생겼습니다. 끓여져가지고 희생제물로 받쳐지고 지금 다른 뭐 각자 개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요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정훈 위원장의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한동훈 계 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조 심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구도에서 치른 선거 우리가 개헌 저지선 겨우 막은 게 오히려 막판 역결집을 모아서 2조 심판론 해가지고 그런 거다. 안 그랬으면 백석 안 됐다라고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 쪽 서사이긴 합니다. 그러면 더 백서가 더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평가가 진짜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도 아니고요. 그러면 백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 경선 여파가 상당히 큰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3부에서도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잦아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제 지도부의 발표이던데 1만 명이 탈당 신청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큰 일이긴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지점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충격파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이제 1,000명 정도는 탈당을 처리했고 나머지는 보류하고 있으면서 좀 생각을 다시 해봐라라고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게 잦아드는 모양새라고 민주당에서 말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제 해당 이제 당선자
당선자들 특히나 이제 초선 당선자들한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어디다 투표했는지 밝혀라 이런 식의 압박을 강하게 넣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초선 당선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 것들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우원식 의원에게 8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게 맞아요? 표세는 숫자가? 민주당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보도는 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설이 두 가지였거든요. 이제 90표 이상을 얻었다와 이제 80표 정도 얻었다라고 하는 설 두 가지가 돌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90표 이상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를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설에 무게가 실리지 않나. 하지만 공식 확인은 해주고 있지 않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된 숫자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은 거의 89표로 뭐 기정사실처럼 쓰길래. 사실 뭐 당내 경선 항상 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예. 네. 그냥 뭔가 그 현장에 참여했던 의원들을 통해 전해 들은 거를 쓰는 경우가 보통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눌렀을까요? 결과가. 근데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변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원내 당선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변이 아니었다라는 목소리도 친명 그룹 안에서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원식 의원이 뭐 비명 아니잖아요. 사실 또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작업을 많이 해왔던 특수관계 있는 친명 중에 친명인 사람이고 오히려 저는 찐명 이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추미애 당선자가 오히려 좀 사실은 다른 계열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추미애 당선자보다 우원식 의원이 더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맨투맨으로. 네, 대표적으로 뭐 우원식 의원은 개별 의원을 직접 찾으러 의원실도 찾아가고 지역구도 찾아가서 만나고 전화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임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니즈를 들어주고 이런 것도 비전도 밝히고 한 반면에 추미애 당선 한 의원은 추미애 당선 전화 한 2번 정도밖에 안 받았는데 별로 이렇게 별 얘기하고 나 추미애인데 뭐뭐 하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아쉬웠다 전화 통화 내용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현장에서도 정견 발표하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이 뒤집혔다고 하거든요. 거기서도 우원식을 조금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반영돼서 한 거라서 이거 엄청나게 뭐 그랬던 거냐. 오히려 막상 투표 참여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올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접촉했던 한 민주당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상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해서 사실상 이제 하반기는 조정식, 상반기는 추미애 같은 모양새를 좀 만든 것에 대한 일정 부분 의원들의 이제 반발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정성호 의원은 아예 사퇴를 하면서 지지 선언을 누구에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면서 좀 무리했다라는 평가들이 이제 오히려 좀 다른 이제 투표 성향을 가지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냥 뒀으면 본인이 보기에는 우원식 의원이 4등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좀 돼버린 게 오히려 반발을 불렀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특정 한 명의 이제 해석이긴 하지만 그런 이야기도 듣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원들의 반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뭔가 자신들이 기대한 게 있는데 그게 원내에서 좀 뭔가 원하는 결과 나오지 않으면 반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또 원래 또 직접 민주주의와 이제 간접 민주주의 사이의 또 간극이기도 하고 그게 사실은 반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반발은 자연스러운 건데 그럼 그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설득하고 나아가서 융화시켜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이게 사실은 차이점인 건데 그렇죠. 반발하는 이제 모양새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지나치게 누구를 색출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이걸 위해서 달래겠다는 이유로 달래는 건 당연히 설득은 자연스러운 겁니다만 뭔가 자꾸 이 절차적인 어떤 고민이라든가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뭔가 자꾸 던져주듯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다. 이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당원 민주주의를 정당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에 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경선할 때 권리당원의 어떤 의사를 반영을 한다라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근데 사실 이게 비밀 투표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물리적인 논쟁 소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관위는 알겠죠. 뭐 표 차이를 선관위는 알 테니까 뭐 합산이야 뭐 기술적으로 하자면 뭐 못할 건 없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뽑는데 권리당원을 참여를 시켜서 반영비를 몇 %로 한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내 사안인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누가 대표를 할 것인가, 국회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를 뽑는 과정하고 일반적인 전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뽑는 과정, 이거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무조건 당원 민주주의니까 당원 넣으면 좋아? 이거는 약간 물음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심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그게 소위 말하는 적극 투표층 혹은 일부 강성 당원들의 아마 그 당심인 거냐. 어떤 친명 의원은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번에 추미애 당선자가 떨어지고 우원식 의원이 된 게 당심이다. 왜냐하면은 보통 표출되는 당심이라는 게 강성 지지층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 주변에 다른 당원들의 당심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맞는 사람이 맞는 자리에 가는 거다.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렇게 당원들과도 소통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우원식 의장 후보의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겠네요. 결국은 이 과정에서. 그렇죠? 결국엔 앞으로 뭔가 행동으로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의정할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어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